프레임. 안녕하세요. 오늘 버리더 상영회에 김신록 배우님 모시고 그 토크가 있는데 객석이 가득 찼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김신록 배우님 지금 서울 충무아트센터에서 프리마파시라는 연극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1인극으로 2시간 동안 혼자서 무대를 가득 채우며 극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부산에 찾아주셨는데요. 어떤지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부산이 어떠냐고? 이 영화제가 어떤지. 어제 개막식부터 너무 내려와 있고 싶었는데 어제 또 서울에서 일정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 이제 다급하게 왔는데요. 축제에 지금 일렁임이 부산 진입하자마자 바로 부산 시민들은 번거롭고 좀 복잡하기도 하겠지만 연례 행사로 이제 완전히 자리 잡은 이 기간이 되게 활력 있고 좋으시겠지? 차는 이렇게 밀리지만 그런 생각도 하고 좀 설레는 것 같아요. 부산영화제가 조금 앞당겨져서 올해 열리면서 막 저도 다급하게 막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일정을 잡고 했는데 그래도 언제나 좀 부산영화제에 올 수 있다는 거, 초청받을 수 있다는 건 정말 되게 영광이고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김신욱 배우님께 궁금하신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이따가 토크 끝나고 질문해주시는 선착순 세 분께 김신욱 배우님의 인터뷰집 배우와 배우가를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 이제 먼 길 오셨고 하니까 영화 얘기 진득하게 나눠보도록 하죠. 네. 영화 너무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되게 좋죠? 네. 좋으셨나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집에서 한번 보고 여기 와서 지금 상영관에서도 한 번 더 봤는데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습니다. 그 기획에 반가운 이름이 있더라고요. 안소니 민겔라 감독과 시드니 폴락 기획을 하셨는데 이야기의 천재들이시죠. 잉글리시 페이션트를 감독한 고전적인 어떤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인 마이클 역을 맡은 배우분이 잉글리시 페이션트에도 주인공 나오죠. 랄프 파인즈. 볼드모트님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김신욱 배우님 이 영화를 커뮤니티 비프에서 상영하도록 고르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아주 예전에 봤는데 뭔가 이게 인상 깊었다는 기억은 있는데 이게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영화였어요. 근데 몇 년 아주 그렇게 멀지 않은 최근에 어떤 연극 쪽 제작자가 만약에 저걸 연극으로 사오면 어떻겠느냐 저한테 제안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얼추 기억은 나는데 이게 옛날 영화고 또 외국 영화인데 영화를 또 연극으로 굳이 만드는데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느냐. 전 너무 예전에 봐서 기억은 사실 지금 잘 안 난다 그랬더니 악의 평범성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저한테 그다지 흥미롭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그 흥미로운 이야기지만 이미 우리한테 좀 익숙하지 않나.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새롭게 질문을 던지는 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회신을 하고 제 머릿속에 그래도 좀 남아있었어요. 2인극이고 좋은 작품이었다는 기억이 있어서. 근데 최근에 이제 어떤 작품 보고 싶냐 해서 다 같이 한번 다시 보자 이런 마음으로 되게 사사롭게 제안을 하고 저도 집에서 이제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면이 그렇게 좋으셨어요? 정말 너무 좋았고 되게 너무 좋고 지금 봐서 지금 제가 또 프리마파시를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새롭게 읽히는 지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떤 점이 좋았냐면 이게 줄거리라는 뼈대 말고 어떤 부분들이 던지는
그 질문과 메시지 같은 게 저한테 굉장히 와닿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뭐 큰 도끼로 옳다 그르다라고 뭉툭하게 잘라냈을 때 그 안에 있는 작은 개인의 일상이나 그 개인의 어떤 그 개인의 되게 민감한 부분, 예를 들면 문맥이라는 게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까지 수치인 거잖아요. 근데 이걸 큰 맥락에서 보면 그걸로 몇 년을 그렇게 까먹는다고? 차라리 그때 한번 부끄럽고 말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그 사람한테 그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또 그 사람이 일상에서 그냥 출퇴근을 하는 삶을 그냥 영위하고 있었을 뿐인데 이게 어떤 시대적인 맥락에서 갑자기 칼로 자르듯이 지금부터는 나쁜 놈 이렇게 됐을 때 이게 그냥 거대한 시각으로 이렇게 판단 내릴 수 없는 되게 미세한 모세혈관들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해해야 할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도 그 피해자에게 가서 유품을 건네잖아요. 네. 그 유언을 전하고 했을 때 용서라는 말로는 그 사람이 용서했냐 물어봤을 때는 그렇게 우리가 또 함부로 용서라는 큰 칼로 그 행위를 재단할 수는 없지만 그 살을 담았던 그 깡통은 그게 뭔지 알겠다. 저 사람의 그 어떤 소소한 진심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순수함 그런 것은 또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미세혈관, 모세혈관들이 막 이렇게 얽혀 있는 게 삶이고 모든 순간이 사실 그렇다. 그래서 막 용서해라. 누구는 나쁜 놈, 누구는 착한 놈. 모든 이분법에서 서로를 총질하고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너무 무디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절묘한 영화다. 맞아요. 저는 그 팀 케이스를 받겠다고 했을 때 이제 그 아우슈비츠에서 어렸을 때 그 자기의 팀 케이스를 도둑 맞았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거를 돌려받는다는 의미로 읽어서 약간 소름이 그것도 있네요. 돋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이야기에 치밀한 맞아요. 감독이라니. 스티븐 달데리가 디아월스라는 영화에서도 그 시대를 교차하면서 인물들이 얽히는 이야기를 정말 밀도 있게 그려내는 감독이었는데 이번 영화에서도 이제 53년, 58년, 과 95년이 교차하면서 이제 성인과 15살 시절의 이야기가 이제 교차를 하죠. 그 화면 전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기차에서 터널로 들어가서 어두워지면 딱 밝아지면 나이가 이제 바뀌어 있고 그 포스카에서 시를 쓰다가 노트로 오고 어른이 나이가 되어 있고 이런 장면들이 정말 영화 이렇게 찍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영화를 보면 우리가 이제 굉장히 눈에 띄게 받아들이게 되는 부분이 이야기를 굉장히 강렬하게 받아들인다는 한나 슈미츠 굉장히 강렬하게 받아들여서 실제로 중간에 이제 그 책 속의 인물이 죽을 때 마이클에게 안겨서 우는 장면도 나오죠. 그러니까 그 인물들이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그 힘.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살면서 우리 삶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흘러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가 끼어들지 않는다면 굉장히 지루해서 사실 죽고 싶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김신욱 배우님께 이제 궁금한 것은 항상 이야기를 다루시는 분이고 그 이야기를 몸으로 이제 표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삶에서 이야기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그 장면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예, 품에 안겨서 막 울면서 듣잖아요.
근데 또 둘이 이제 헤어질 때쯤 되면 얘가 정신이 팔려가지고 와가지고 책을 읽긴 읽는데, 근데 그 책을 읽는 이야기를 똑같이 이야기를 들려주는데도 탁 그 여자가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이 변했다는 걸 알지? 아니면 지금 이 이야기가 나한테 와닿지 않는 거를 막 체감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기, 온전한 그냥 이야기 자체라는 건 사실은 없고, 왜냐하면 모든 어떻게든지 간에 매체를 통해서 우리한테 전달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슈미츠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클 버그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전달받죠. 그리고 마이클 같은 경우는 그 활자로 보지만 동시에 이걸 듣고 있는 저 사람을 향하여 이 이야기를 막 발신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와 동떨어진 이야기라는 건 사실 없고, 그냥 어떤 매체를 통과할 때 나는 그 매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엄마가 그 눕혀놓고 이제 잠재우려고 이야기 막 들려주잖아요. 근데 무슨 전래동안 무슨 얘기 해줬는지 사실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뭐 문 열어 뭐 이렇게 엄마가 이상하게 음성 변조를 했던 그 어떤 순간의 바이브 그리고 여기 이불 속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어둠 속에서 엄마의 어떤 이런 변신을 이렇게 같이 공감했던 그 순간의 기억들 같은 게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아빠가 어릴 때 책 읽어주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제가 그 엄마보다 막 아빠가 읽어주는 걸 좋아했는데, 아빠가 저 학교 들어가기 전에 연극 배우셨어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이제 결혼하고 자식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젊은 시절의 방황이었겠죠. 근데 그래서 백설공주를 읽어주면 거울아 거울아를 그렇게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 거울아 거울아를 듣고 싶어서 자꾸 읽어달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사실은 줄거리 자체로 작동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그 매개체와의 어떤 접촉,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작품이 영화를 다시 보는데 너무 좋은 건 이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순간에 정말 그 화면 전환을 어떻게 했을까, 뭐 아니면 그 팀 케이스를 받았을 때 그 배우가 그 표정, 우리 용서라고 이름 붙일 수 없지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내 삶하고 그 아주 작은 조각이 막 만나는 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라는 게, 그래서 저도 요새 연기할 때 2시간 넘게 지금 충무극장에서 1인극을 막 펼치고 있는데, 이 이야기라는 건 사실 뼈대다. 그리고 그 뼈대는 책으로 읽든 뭐 공연을 보든 뭘 보든 전달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떤 작은 조각들, 어떤 작은 이 일종의 뼈가 있다면 어떤 살들을 막 뭉개고 서로 어떤 살이 서로 밍글링되게 할까? 뭐 이런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는 아주 작은 조각들이고 순간들이고, 그거를 만나내는 나의 어떤 순간들의 조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통째로 기억하는 건 사실 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라디오스타 이런 데 나와가지고 에피소드를 쫙 펼치는 분들 보면 진짜 신기해요. 근데 그분들 이야기 재밌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순간순간의 어떤 막 감각들이나 막 그 디테일들이 막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는 어쩌면 그냥 순간의 조각들의 모음 같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 못해도 작동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동적이네요. 그 배우로서 연기를 하셔야 될 때조차도 이제 이야기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방식과는 조금 다를 것 같은데, 배우로서 그것을 몸소 연기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다가오나요? 조금 연극이랑 카메라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이지만 해봤을 때 이 뼈대를 굉장히 공고하게 구축해주는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카메라 프레임의 어떤 연속을 통해서 구성이 되고, 또 편집실에서 어떤 것을 재조합해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뼈를 제가 공고하게 세우는 일에 크게 관여할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대신 감독님이 이제 그 일을 하시고, 여기에 이제 어떤 요소들을 배치하고, 배우가 이 요소들하고 이제 부딪혀내면서 어떤 감정이랄지 감각이랄지 뭐 분위기랄지 이런 것이 잘 창출될 수 있게 어떤 배치를 만들어내시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배우가 할 일은 이걸 잘 부딪혀서 충돌을 일으켜서 거기서 그런 것들이 막 스파클링이
그 스파크가 막 튀게 만들어주면 되는 것 같고, 그게 이 씬에 적절치 않을 때는 감독님이 그걸 또 재배치 하시는 것 같아요. 추후에. 그래서 그냥 영화를 찍을 때 배우가 할 일은 잘 접촉면을 만들어내고 잘 부딪혀내는 일, 그래서 이야기의 그 조각의 반짝거림들을 막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연극은 조금 더 그 축을 이끌어가는 일에도 배우가 기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무대에서 실시간으로 그것이 일어나고 재조합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배우로서는 이야기를 접할 때 제가 최근에 연극을 하면서 그런 남편하고 밥을 먹으면서 연극이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다가 내 입에서 너무 명언이 터져 나와가지고 밥을 먹다가 이걸 녹음을 한 적이 있는데 언어 근데 녹음을 해놨기 때문에 까먹었네. 몸으로 꿰뚫어 관통해 내야지만 가 닿을 수 있는 세계까지 가 닿는 것, 그게 연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어로만 전달 가능하다면 굳이 바디가 몸이 나와서 연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언어 너머에 몸으로 부딪혀서만 가 닿을 수 있는 곳까지 가 닿는 것, 그게 연기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도 어떻게 몸으로 받아들일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제 몸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뭐냐에 대한 어려운 질문이 도사리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래요라는 간단한 대사를 연기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는 최종의 그래요라는 것은 사실 배우에게서는 수십 가지의 조합이 있는 거잖아요. 목소리의 떨림, 감정, 눈빛, 표정,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어조, 말투라고 해야 되겠죠. 뭐 망설임,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우리는 최종적인 결과물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준비하실 때 어떠세요? 이런 단계에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요즘 그 작가님한테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재능이란 뭘까? 뭐 이런 글도 쓰시고 하셨는데, 밤에 막 이렇게 글을 막 쓰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 이거는 다 쓰레기다 뭐 이러면서 거기서 겨우 한 문장이나 건져 올릴까? 뭐 이제 그렇죠. 네, 이런 생각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글이라는 건 어떤 지금 내가 막 감각하고 막 느끼고 뭐 이런 게 있어서 그걸 겨우 언어로 건져 올리는 작업인가요? 그렇죠. 그런 거죠. 네. 그러면 읽는 사람은 그 글을 통해서 다시 그 세계를 감각하기를 바라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개가 단어가 됩니다. 근데 그걸 뚫고 들어가서 네. 그 감독님이 막 느꼈던 감정으로 가기를. 네네. 저도 이제 텍스트를 받아보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또 그 텍스트를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이제 연기라는 어떤 표현을 해내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 글을 통해서 거기로 가기를. 그래서 그래요가 있으면 그래요를 어떻게 해야 발화를 해야 그래요가 쓰였던 그 세계로 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 세계, 아마 그래요를 통해서 저는 그 세계를 막 더듬긴 했겠죠. 근데 연기를 할 때는 그 세계를 더듬는 일을 저도 작가님이 그래요를 건져 올리는 것처럼 그 세계를 더듬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더듬는 와중에 그래요가 그냥 건져 올려지게. 그래서 예전에 연기할 때는 그래요라는 게 훨씬 선명했다면, 지금은 이 그래요는 사실은 여기서 건져 올려졌겠구나를 연습 기간이나 이런 걸 통해서 거기로 가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연기할 때는 그 세계를 그냥 더듬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가 겨우 건져 올려지게. 근데 이거는 약간 장르나 화풍에 따라 또 다른 것 같거든요. 어떤 거는 예를 들면 설명문이 많은 역할, 이건 주인공이 하고, 나는 시청자도 다 알고 주인공도 다 아는 거를 뒤늦게 뒤쫓는 경찰이 다 있지, 뭐 이런 걸 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범인이 몇 시에 떠났다는 거죠.
이런 거를 정보 전달 잘 해줘야 되는 거면 네. 이 언어를 통해 그 일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언어를 잘 구사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것 같고 어떤 역할은 언어는 그냥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건져 올려지는 것처럼 연기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좀 다르게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전자는 사실은 준비가 더 수월한 것 같고 언어를 잘 다뤄내면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듣는 사람도 그 언어를 통해서 그 정보나 그 사건이나 그 뼈대를 잘 이해하면 되는 네. 거니까. 네. 이해 영역으로 가야 되는 대본은 준비하기가 되게 클리어한 것 같아요. 근데 이해의 영역이 아니고 뭔가 저게 뭔지 알 수는 있는데 사실은 그 언어를 통해서 아는 게 아닌 거죠. 예를 들면 라이프 파인즈가 저기서 이거 보고 있다가 저걸 다 전 라이프 파인즈가 저기 첫 장면에서부터 그래 저게 카메라 연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 바이브 감정을 넘어서는 그 분위기. 저 사람 정말 그래 명연기 하시는 분이었지 이렇게 볼드모트 때 잠깐 잊었다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장면에 그 팀케이스 전해주는 그 장면에서 솔직하게 먼저 말씀하셔야죠. 어떤 관계였죠? 딱 그러니까 연인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그러다가 한 해의 여름을 같이 보냈다 하고 나서 말을 잊지 못하잖아요. 네. 그랬더니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이해한다. 그럼 도대체 뭐가 오고 갔는가? 한여름만 연인이었다. 그랬더니 여자가 이해한다. 그러니까 어떤 한순간의 강렬함이 저 사람 인생을 지배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한여름이었습니다. 이해한다. 그 말에는 사실 구체적인 정보로는 별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 대사를 준비할 때는 어디서 머뭇거릴까, 어디서 숨을 쉴까 이렇게는 설계할 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냥 저 경험이라는 게 뭔지 한 해의 여름이었습니다가 겨우 건져 올려진 말인 거죠. 내 인생은 그 순간에 망했어요. 아니면 그때 우리가 잠깐 만났는데 그때 너무 격렬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사실은 말로 풀자면 그렇죠. 너무 구구절절하지만 결코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말이 너무 짧아지고 사실은 성문답하는 것 같은 말이 오가는 순간들 그런 순간의 연기는 정말 감독님이 그 밤에 그 밤을 헤매이다가 글을 적어내는 것 같은 연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순간이 연기하기에 아주 어렵지만 되게 값지고 어쩌면 그런 순간이 이야기의 코어가 아닐까. 그래서 어쩌면 줄거리에는 담기지 않는 순간이다. 근데 이야기의 묘미는 사실은 그런 줄거리 너머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감독님이 쓰신 단편 영화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쓰고 이제 감독하신 네네. 작품이 전몽이라는 작품인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 둘이 앉아있는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본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그 영화는 더 좋아하고 그 대본을 봤을 때 대본은 진짜 별 이야기가 없고 이야기도 없고 명대사도 없어요. 그냥 그 접시 어딨지 그냥 이런 것들. 근데 저게 그러니까 그 대사 너머에 어떤 게 있는 거죠. 그게 되게 잘 느껴져서 신기했고 그걸 찍은 영화는 그게 더 잘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그걸 감독하시고 연기할 때도 그냥 어렵지 않게 그런 세계를 잘 서로 같은 그 세계관에 발딛고 어떤 여기가 용암시대인지 순두란지 모르지만 어딘가에 같은 데 발딛고 있다는 감각적으로 그거를 서로 알았던 것 같고 나온 작품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걸 종이라는 매체로 봤을 때랑 영화라는 매체로 봤을 때 너무 감각이 다르고 그래서 저는 이야기는 아까 말했듯이 어쩌면 줄거리 너머에 있다. 그리고 이야기는 그 매체가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전체가 아니라 그 부분이 나를 충분히 사로잡고 흔들 수 있다. 이게 제가 요새 연기할 때 조금 더 편해진 부분이거든요. 전체를 다 못 전달해도 된다. 그냥 어떤 조각이 충분히 전체를 다 담아버릴 수 있다. 그래서 단편 영화도 그래서
반짝일 수 있는 거고 길게 이야기해서 안 하고 저희가 이제 같이 단편 영화 찍었는데 김신욱 배우님이랑 이제 해서 합이 너무 좋아가지고 심지어 한 회차가 줄었어요. 이틀 만에 찍어버렸어요. 네, 3회차를 찍어야 되는데 이틀 만에 다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작비가 세이브 됐죠. 어쩐지 그걸로는 전주영화제를 봤었는데 회식을 굉장히 길게 오래 맛있게 했어요. 너무 즐거웠던 경험이었던 것 같고 그 인연으로 이제 김신욱 배우님과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연출하는 사람이고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현장에서 디렉션을 할 때도 말로 감정을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전달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영화를 볼 때 배우들이 연기하는 모습에는 굉장히 미지의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카메라를 이쪽에 놓았군, 여기서는 풀샷을 썼군, 여기서는 트래킹을 했군, 이런 것은 납득이 가는 세계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첫 장면에서 랄프 파인즈가 연기를 할 때 화면을 가득 채우는 연기가 너무 좋았다고. 그러니까 배우로서 영화를 볼 때와 연출자로서 영화를 볼 때의 느낌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럼 계속 그거를 따라가시는 건가요? 최근에 그것도 저도 좀 바뀌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저 영화 보다가 와, 이 순간 진짜 명순간? 대단한 순간이다 했던 게 언제냐면 그 주인공 남자가 재판 보면서 정말 골치를 섰다가 교수님이 어떤 감정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그냥 행동이다. 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면회하러 가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영화를 한 번 봤는데 그 점에 기억이 안 나서 천만 다행이지. 면회 와서 이제 누구 부르고 이제 마이클 버그 부르니까 그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 장면에 이제 한나 슈미츠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문이 열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소리가 나고 딱 쳐다보고 그 다음 컷이 우리 나오는 거였나? 그 다음 컷이 마이크 돌아가는 돌아가는 거죠. 면회를 마친 사람들이 교도소 문을 열고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둘이 무슨 얘기했을까? 막 이제 마음을 졸였는데 안 만나는 거잖아요. 정말 명연출. 명연출. 그러면서 어쩌면 연기는 그런 연출이 이제 그렇게 될 거라는 거 대본에 그렇게 아마 쓰여 있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연기가 달라지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 풀샷을 잡을까 이것까지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긴 한데 연기라는 것과 이게 이제 쓰여 있는 것 그리고 이제 연출하는 것이 완전히 별개로 굴러가지 않는 것 같다는 감각이 좀 있어요. 그렇죠. 아마 연출도 랄프 파인즈의 그 눈을 보고 이거는 따고 들어가 한마디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출만으로 이렇게 갈린 것, 연기만으로 갈린 것, 극장만으로 갈린 거는 사실 없고 얘들이 막 서로 개별적으로 출발하는 것 같지만 이게 막 얽혀 들어가는 세계인 것 같고 그게 이제 이 작품에서도 정말 칼로 자르듯이 지금부터는 전범, 지금부터는 무죄, 너는 그럼 무죄니까 너는 정말 무죄. 이게 가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가릴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점점 들어요. 그래서 카메라나 이런 공부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연출의 언어를 좀 이해하고 싶다. 연출 용어랄지 그냥 그런 생각도 좀 하는 요즘. 연출자들과의 소통이 잘 맞을 때는 참 잘 맞지만 한없이 삐그덕될 때는 한없이 삐그덕대죠. 그래서 연출자들도 항상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직접 몸으로 표현해내야 되는 사람한테 사실 감정이라는 게 말로 할 수 없는 감정이 훨씬 많잖아요. 우리는 슬프다, 기쁘다
무섭다, 음. 배가 고프다, 졸리다 음. 이런 사랑에 빠졌다, 기쁘다 이런 정도의 어떤 구분이 지어지는 감정은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들이 뒤섞여서 만들어내는 감정은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게 이제 소통이 되어야 배우가 온전히 그 인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김진욱 씨랑 오늘 이제 대화를 하니까 여쭤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그 한나 슈비츠가 마이클 버그를 만나서 같이 이제 아름다운 즐거운 평생 영향을 끼친 그런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 사무직으로 승진을 하는 순간 자신이 문맹이기 때문에 그 사무직으로 갈 수 없어서 그냥 떠나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되기까지의 그러니까 넌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대사를 하잖아요. 한나 슈미츠가. 그런 복잡한 감정에서 또 되게 즐겁기도 하고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축을 잡아서 연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나요? 아 정말 어려운 질문. 근데 저거 보면서도 케이티 윈슬렛 어떻게 이렇게 연기를 잘하나 또 그죠. 대선배님은 너무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눈빛이 이렇게 단단할까? 너무 좋은 순간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저 배우 연기 잘한다라고 느낄 때 그 잘한다라고 표현할 수라고는 우리가 언어를 더 이상 갖지 않았기 때문에 잘한다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지만 사실 뭐 나한테 울림을 줬다거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지금 우리 보는 사람이 느낀 거잖아요. 이렇게 된 건데 제가 라이프 파인즈가 그 자기가 쓴 시 그 호수에서 수영하는 여자 보면서 시 쓴 그 시를 이렇게 다시 보는 그 얼굴 그게 정말 너무 연기를 이렇게 오는데 그때 만약에 감정이 그래서 저 감정이 지금 뭐 다시 회한이야 아니면 뭐 기억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정으로 감정의 언어로 건져 올려지는 걸 표현했다면 우리가 잘한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이렇게 못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감독님이든 배우든 추구하는 것은 감정으로 이름 붙여지기 직전의 어떤 체험인 건데 그거는 언어로 건져 올려지지 않기 때문에 디렉션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배우도 그래서 방금 그게 뭐라고 설명할 수 없죠. 왜냐면 감정이 되는 순간 설명할 수 있지만 맞아요. 그리고 연출도 그 감정을 만약에 짚어줬을 때는 그것을 아무리 잘 표현해도 승에 차지 않죠. 그래서 그 표현 이전, 언어 이전, 감정이라는 것을 올려지기 이전에 어떤 움직임, 정감,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예를 들면 저 같이 찍었던 전몽이라고 하는 단편 영화 엔딩 장면이 어떤 게 있냐면요. 이거 다 스포지만 여러분 보실 거죠? 그럼 스포 안 하고 퍼플레이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스포를 안 하고 말해보자면 마지막에 어떤 남녀가 탁 지나가는 걸 보고 제가 눈물을 막 흘려야 돼요. 근데 그거를 어떤 감정이냐 라고 한다면 사실 뭔지 알 것 같은데 감정으로 이름 붙이기 참 뭐한데 감독님이 저한테 들으셨는데 슬픔의 신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기억나나요? 네네. 이 세상에 이 삼라만사 이 인생을 다 겪어본 어떤 신인데 슬픔의 신이다. 슬픔을 아는 신이다 라고 저한테 리액션 주는데 만약에 저한테 여기서 이 사람이 슬펐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다거나 울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다거나 슬픔이라고 표현을 했다면 연기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슬픔을 아는 어떤 이 세상을 다 겪어본 맞아요. 신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본능적으로 뭔지 알 것 같았어요. 맞아요. 그 되게 원형적인 어떤 맞아요. 감정이고 원형적이라는 것 말고는 그냥 구체적인 감정을 이름 붙일 수 없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거든요. 최근에 어떤 이제 뭐를 찍는데 카메라 감독이 지금 너무 슬퍼, 너무 슬퍼, 지금 더 슬퍼, 눈물 나, 뭐 억울해 막 계속 디렉션을 쉬지 않고 막 주시는데 아 이거 어떡하지 막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막 억울해 막 슬퍼 막 하는데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함축할 수 있는 어떤 키워드가 나한테 있었다면 훨씬 이게 막 그 억울해, 슬퍼, 막 분노 뭐 이런 감정들을 그냥 넘나들면서 그냥 이게 일어났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어떤 실패한 촬영 뒤에 들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백이 있는 말이 훨씬 더 작동할 수 있겠다. 네. 디렉션의 언어로. 네. 정확하거나 정교한 말보다 네. 왜냐면 비껴나가서 숨을 쉴 구석이 있는 말이 좋을 수 있겠다. 네. 이제 관객과의 질문을 할 시간인데요. 배우와 배우가 라는 인터뷰집, 김신옥 배우님의 인터뷰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안녕하세요. 너무 좋은 영화 골라주셔서 덕분에 잘 봤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표현되기 어려운 감정에 도달하기 전에 직전의 것을 배우는 그걸 표현해야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배우님께서는 그런 평온하기 어려운 것들 그리고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을 표현해내기 위해서 가장 노력하고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요. 감독님께는 그런 부분에 배우들이 도달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떤 표현을 통해서 도움을 주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일종의 당연히 대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충무아트센터에서 공연하고 있는 프리마파시라는 작품을 이제 예로 들자면 야심만만한 변호사가 성폭력 가해자를 늘 변호에 와서 승소를 이끌어냈던 이제 변호사인데 정말 어떤 미묘한 상황에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돼요. 그래서 자기가 법으로 그렇게 반대 신문을 해왔던 피해 여성들 이 어떤 감정이었을지를 역으로 이제 막 깨닫게 되는 순간들을 막 연기하는데 아 그래 내가 재판 가능 여부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지. 근데 난 변호사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신고를 해도 그 재판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검찰청에서 이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제시하고 요구하고 이런데 너무나 이성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익숙한 사람인데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당사자로서 딱 알게 됐을 때 그 감각은 저는 막 그 마음에 다 보려고 이런 노력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통제한다는 것이 이거는 이제 그 텍스트가 그렇게 쓰였기 때문이긴 하지만 손에 쥐는 감각하고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내가 뭐 내 손바닥 안에 있어, 뭐 내 안에 있어, 뭐 내 손 안에 있어, 뭐 이런 대사도 많이 있고 통제한다, 통제력, 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다,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 대사를 할 때 내가 통제할 수 없구나 이 대사를 할 때 늘 내가 통제할 수 없구나 할 때 이 손을 쥐는 감각하고 연결을 짓기도 하고요. 이런 거 저렇게 걸려있는데 내가 할 수 없구나 할 때는 손이 이렇게 내 손 꼭 쥔 손가락 사이로 무엇이 빠져나가는 감각
같은 것을 실시간으로 계속 느껴보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꼭 그 사건 자체 혹은 지금 발화하는 예를 들어 랄프 파인즈가 그 소품 선생님이 써주셨을 거 아닙니까? 네, 이거 보면서 이거는 내 글씨다, 이건 내 글씨다 이렇게 백날 믿어봤자 그걸 정말 믿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겠죠. 다만 거기에 소품 선생님 소속한 혹은 만약에 더 잘하고 싶으면 내가 쓰든지. 하지만 내가 쓴 거지 마이클 버그가 쓴 게 아니잖아요. 이건 마이클 버그가 쓴 거다 이렇게 해봤자 믿을 수 없단 말이에요. 다만 그 종이에 이 소품 선생님이 거의 다 커피물로 해주셨겠죠. 그렇지만 그 종이가 우글거리는 감각이 지금 내 마음의 어떤 그 시간이 막 겹쳐져 있는 그 순간과 그 감각과 맞아드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아이스크림 먹을 때 기분하고 떡 먹을 때 기분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는 이제 쫄깃쫄깃한 그 물성 자체가 나한테 어떤 바이브를 주잖아요. 저는 그런 물성이 주는 바이브를 되게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 물성이 주는 바이브가 내가 지금 실현하고자 하는 허구의 어떤 것의 바이브와 이렇게 맞아들어서 과거가 지금하고 이렇게 섞여 들어오게 혹은 지금이 그 실제가 허구로 이렇게 섞여 들어가게. 그래서 어쩌면 그 필기체에 꼬리가 이렇게 써놨다면 그 이렇게 경쾌하게 흘려 써진 그 글씨가 나에게 어떤 경쾌함을 줄 것 같거든요. 이게 비극적이 그렇지 않고 만약에 대본 분석만으로 이거 나한테 지금 비극적인 스토리지. 그 여자는 지금 감옥에 있지. 나는 지금 이거 보고 있지만 난 저 여자랑 지금 연락도 안 하지. 뭐 이제 이런 거를 막 전사라고 가져가고 이걸 보면은 되게 단편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가능한 분석이지만 분석을 넘어서 이 실제를 대면했을 때의 감각을 훨씬 중층적으로 막 포개어 놓는 것이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을 넘나드는데 유리한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소품, 미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장 가서 이 소품 누가 어떻게 됐냐 이거 여기서 뭐랑 나랑 이게 마주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 마주쳤을 이야기도 그 매체랑 만났을 때 그리고 듣는 나하고 만났을 때 마이클 버그가 어쩌면 이렇게 신바람 나게 녹음을 하는가 듣는 사람을 염두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소품들과 마주쳤을 때 이게 또 관객한테 지금 혹은 연출자한테 지금 가고 있다는 이 감각 같은 거를 총체적으로 막 겹쳐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서 마이클 버그가 이거 보면서 와 완전히 우수에 젖은 것 같지만 여기서 이렇게 살짝 웃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서 그 감정 너머에 정말 바이브라는 건 이제 분위기인 거잖아요. 기포 같은 거죠. 그것들이 확 이렇게 화면을 좀 이렇게 이 몸을 넘어서 좀 이렇게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건 아마 조명 기사님이 뽀샤시로 해주셨나? 그래서 이제 연기랑 또 기술이 분리될 수 없구나. 이것을 사실은 기술과 같이 했을 때만 그게 화면을 넘어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좋습니다. 저희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빠르게 다음번 질문. 네. 그 글을 쓸 때는 독자가 어쨌든 작가가 걸러낸 문장 속에서 또 다시 걸러내야 하는 거고 연기는 이제 배우가 보는 관객으로 하여금 다시 그 안에서 뭔가 걸러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두 개의 가장 차이라고 느껴지는 게 있는지 글의 읽음을 독자가 이끌어 나가도록 글을 쓸 때의 입장과 그 연기에서 관객이 무언가 읽어낼 때 그걸 걸러낼 때를 이끌어가게끔 하는 배우의 관점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글 쓸 때랑 연기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거를 이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느끼게 하는가. 독자일 수도 있고 관객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 같아요. 전에는 이거를 제가 쓰거나 연기하면 관객이 제발 이거를 이대로 받아가기를 그래서 엄청나게 힘을 썼던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이거를 전달할 때 이미 이거대로 전달하지 않고 이걸 전달하는 나랑 얘가 뒤섞여서 뭐 이렇게 전달이 되겠죠. 난 분명히 이걸 전달하고 너무나 싶었지만 사실 이렇게 전달이 된 거예요. 마치 가족 오락관에서 뭐 이게
뭐 뒷사람 보고 막 몸 이렇게 하면은 다 다른 몸이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마지막 가면 약간 비슷한 몸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이거 정말 이 미스테리 뭐냐? 진짜 미스테리잖아요. 아 모르세요? 일렬로 서가지고 앞 뒷사람한테 이렇게 뭐 어떤 제스처를 취하면 또 그렇게 하는데 중간에 되게 이상한 사람 이상하게 막 가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또 얼추 비슷하게 가요. 그래서 약간 그걸 믿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게 변형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오히려 그랬을 때야지만 받아들이는 사람과의 화학작용이 일어났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게 그대로 전달되기를 바라는 강박이 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자기의 지금 삶과 연관지어서 그냥 알아서 받아들이면 되는 것 같다. 이 영화를 아마 여기 모두가 다르게 받아들였겠잖아요. 그건 우리 모두가 지금 다른 삶의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알아서들 받아들이시라고 편안하게 연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안녕하세요. 배우님 표리막 다시 하셨던 거는 이제 곧 보러 갈 예정이고 기존에 하셨던 1인극도 받고 이제 전주도 가서 이제 배우님 하신 행사도 열심히 보고 있고 너무 응원하고 있거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아까 마이클이랑 한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혹시 배우로서 연기를 한다면 어느 쪽이 조금 더 매력적이게 느껴지실지 이제 여성 캐릭터지만 이제 배우님께서 그려내실 마이클도 저는 궁금하거든요. 혹시 어떤 생각이신지 너무 좋은 질문이고 정말 고를 수가 없는데. 아 마이클도 너무 좋은 역할인 것 같고 한나도 너무 좋은 역할인 것 같아요. 두 개 다 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네, 좋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라고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이제 진짜 정말 끝이란 메시지.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 리더 함께 보고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김신옥 배우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프로젝트 Y가 이제 곧 개봉하는 거 아시죠? 프로젝트 Y도 지금 부산에 상영하고 있으니까요. 다 매진입니다만 관심 가져주시고 개봉하면 꼭 찾아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재밌었어요. 저희 게스트 먼저 퇴장